그냥 편하게 할게. 응. 자. 장아 요거 있어? 그 시험지? 응. 일단 우리 친구들 우리 데이터를 보면 한번 훑어봐. 가장 오답이 많았던 거는 38번 문제요. 38번 문제 한번 이렇게 훑어보셔도 됩니다. 38번. 자, 특이하게 우리가 요즘에는 문학이 굉장히 쉽게 나오는 편이고, 그리고 독서를 많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신기하게 38번에서 42번, 요 문항에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오답률이 많았던 건 뭐냐면 20번 문제. 한번 이렇게 훑어봐, 그냥. 20번. 나는 맞았는지 틀렸는지. 20번 문제. 요것도 조금 특이한 게 얘들아, 우리 가장 그 독서 지문 할 때 맨 앞에 있는 거는 구조화만 되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의외로 오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7번과 29번인데, 27, 29. 요 지문은 가장 어려웠던 지문이 맞아.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요 지문은 처음부터 같이 읽어보면서 갈 겁니다. 요 지문은 별표 처리해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답이 많았던 게 45번. 이것도 의외였어, 얘들아. 맨 마지막에 현대시가 있다는 거는 시간이 부족할 때 빨리 때려 맞춰도 되는 거고, 극단적으로 보면 3분 30초 만에 풀어야 되는 건데, 요것도 틀렸던 애들이 한 5명 이렇게 틀렸는데 꽤 많이 틀린 거지. 이것도 조금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소소하게 많이 틀린 게 30번과 35번, 41번입니다. 30, 35, 41, 30. 그 다음에 문맥상으로 요거 틀린 친구들은 쌤 풀이 안 해줄 거야. 그거는 그냥 계속 너네들이 답지 보면서 이런 뜻이구나 연습을 해주시면 되니까. 이게 왜 우리 순위에 들어가 있냐. 그 다음에 35번, 41번.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좀 봐줘야 되는 거는, 문학을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아주 많이 틀렸던 38번에서 42번에 만흥이라는 작품이 나왔고, 그 작품에는 너네들한테 힌트를 주지 않아. 그 말은 고3이고 내가 9월 모의고사를 앉아서 딱 봤을 때 만흥을 봤다? 요거는 박수를 쳐야 된다는 거야. 왜? 내가 암기하고 있는 작품이 나온 거니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작년 수능으로 갈수록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 삼위인곡도 나오기도 하고, 규원가 요런 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고전이 약해. 그래서 이렇게 오답률이 많을 것 같으면 필수 작품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쌤이 계속 지향하는 방향은 현대시도 외워서 하지 말고 그냥 맥락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자고는 하는데, 이렇게 당장 작년이 외워서 풀어야 하는 그 정도가 나왔다면 필수 문학 정도는 꼭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쌤이 이렇게 말했을 때 필수 문학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하면 개별적으로 좀 알려줘. 그러면 쌤이 자료 같은 거 줘서 너네들이 외울 수 있게끔 그렇게 분석된 거를 줄 테니까. 자, 그러면 일단 큰 틀은 이렇게 잡아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많이 어려웠던 거 위주로 한번 풀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는 개별적으로 질문해. 요거는 안 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 16에서 19 지문으로 가면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는 볼게요. 자, 16에서 19로 가면 현대 소설이 나와 있고, 그리고 쌤이 요거를 조금 판단했을 때는 16번과 19번을 틀린 친구들이 꽤 있었어. 그리고 우리 계속 문학 시간에 문학은 다 맞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많이 틀려서 정말 당황했었거든. 자, 안에 있는 내용은 읽지는 않을게요. 자, 대신에 얘들아, 먼저 16번을 틀린 친구들이 많다는 건 시로 따지면 표현 기법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말해, 이제 우리 선지 좀 한번 볼래? 선지에서 마지막 5번부터 가면 요약적인 서술, 그 다음에 또 개괄적으로 제시된다. 그 다음 4번으로 가면은 묘사적인 거, 3번으로 가면 병렬적인 거, 요런 표현들이 전부 다 시로 따지면 의인법이 쓰였다, 화류법이 쓰였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거 틀린 친구들은 옆에다가 개념 정의라고 좀 써도. 자, 그리고 나서 쌤이랑 잠깐만 좀 보자. 우리 앞으로 가서 A 부분을 보면
안승학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네모를 치기는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전에 뭐 20년 전만 해도 되게 가난하게 살았었는데 살다 보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했어. 그리고 그 다음 문단으로 가면 안승학의 근본 얘기하면서 얘가 뭐하고 살았고 뭐하고 살았고 뭐하고 살았고 얘 그 동안의 삶을 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이까지 읽고 이제 우리 다시 문제로 가면요.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내력을 말하는 거니? 요약적 제시다 라고까지는 너네들이 찾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뒤에 있는 개괄적이라는 말에서 조금 걸렸다면 개괄적의 반대를 좀 써주세요. 구체적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썼다고. 얘가 20년 동안을 겨우 뭐 6, 7줄에 걸쳐서 쓴 거니까 개괄적으로 썼다는 건 대략적으로 쓴 거니까 요약적이다? 똑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갔었으면 됐습니다. 용어를 몰라서 틀린 거면 다행인데 이 방식을 못 찾은 거면 조금 문제 있어. 그리고 이제 4번으로 가면 16번의 4번 선지로 가면 묘사적 서술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요. 묘사는 그림 그리듯 하는 거잖아. 그래서 보통은 관찰의 느낌을 많이 줘. 그리고 또 하나 감각적인 거. 뭐 예를 들면 회색빛 하늘은 하면서 그거를 되게 시각적으로 드러낸다거나 우리 눈에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표현하는 것이 서술인데 묘사인데 여기서는 그런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3번 했으면 안 돼. 반복 같은 거 없었고. 그리고 얘들아 2번은 좋았지. 회고적 서술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회고는 돌이켜보다 라는 거기 때문에 20년 전을 보는 거면 회고는 맞지.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성찰이 왜 나와? 그치? 그러니까 회고까지는 맞지만 성찰 요거 X 쳐주시면 돼요. 그래서 16번은 꼭 기억해. 요거를 많이 틀리고 자주 틀린다면 표현기법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17번 넘어갈 거고요. 18번도 넘어갈 거고 19번을 보면 요게 조금 특이했던 게 뭐냐면 위에 있는 보기에서 우리 밑에서 네 번째 줄로 한번 가볼래? 네 번째 줄. 자, 이들은 근대 문물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기는 하지만 지 혼자만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요거는 밑줄 하나 그어줘 얘들아.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안승학이가 사람들이 막 몰려왔을 때 위험스럽게 하면서도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했어. 근데 전체 맥락으로 보면 갑자기 얘네들이 들이닥친 거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요거는 밑줄 하나 그어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들에게 자, 반감을 드러내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는군. 자, 일단 요 선지가 4번이 잘못된 이유가 뭐냐면 위험스럽게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른다? 이거 자체가 반감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조금 어색해요.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이게 반감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나한테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했잖아. 그리고 상식적으로 요구사항을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네가 나보다 위에 있다는 거를 전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를 무시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야. 일단 요거 뜻풀이는 이해되지 얘들아? 자, 근데 이게 특이한 이유가 뭐냐면 보기에서 밑줄 그었을 때 쌤 여기에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선지를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서 근거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너네들 의문을 가질 수 있기는 해. 근데 요게 요새 좀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보기에는 나와. 근데 이 보기가 전체적인 줄거리를 설명할 때 쓰이는 말을 가지고 와놓고서는 본문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보기에 여기 있으니까 선지 이거 맞잖아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전체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 그게 안 나와. 이게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 무조건 있다고 선택해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아마 쌤이 느끼기에는 두 번째로 본 것 같은데 또 우리가 계속 풀다 보면 이런 유형이 나올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최대한 이게 또 이거는 좀 비방 그건데 한 학생이 쌤한테 어떤 다른 국어 선생님한테 가면 이런 보기 지문만 보고 문제를 풀면 뭐 몇 초 만에 풀 수 있다 이거를 막 가르쳐 준대. 근데 그렇게 풀면은 이런 걸 틀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힌트로 쓰되 판단을 본문에서 하기는 해야 된다는 거. 알겠지? 여기 있는 걸로 근거 삼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주고 싶었던 건 19번에서 4번을 안 했다면 1, 2, 3은 하면 안 돼. 너무나도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되겠죠? 그래서 5번이랑 뭐 그냥 망설였다라고 하면 실수이겠지만 1, 2, 3을 한다면 글 자체를 잘못 이해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로 넘어갈게요. 앞에 건 따로 정리할 거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뒤로 좀 넘어가면 바로 뒤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
우리 8페이지에 있는 독서 지문 첫 번째 거는 아마 너네들이 했을 때 시간을 꽤 많이 잡아먹었을 것 같기는 했어. 왜냐면은 가지문도 그렇고 나지문도 그렇고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정보량이 너무 많았던 거지. 그래서 요거 풀 때 너네들이 표시를 하고요. 그 구분을 하는 그 표지들을 잘 박아놨어야 됐다는 거야. 그래서 쌤이 좀 급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글을 읽을 때 모방론이 나왔을 때 네모를 치고, 그리고 모방론을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근거로서 이렇게 하는 학자를 동그라미 치면서 그다음 밑줄은 어디에 해? 얘네들이 말하고 싶은 핵심에다가 밑줄을 그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조금만 볼게 얘들아. 그래서 첫 번째 문단, 가 문단으로 가셔서요. 여기서 보면 세 번째 줄에 밑줄이었지.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 요거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모방론 네모 쳐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앞에 아리스토텔레스 있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럼 요게 하나의 세트였던 거야. 그냥.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조금만 더 할게. 두 줄 내려가면 밑줄 독창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 그리고 바로 밑에 왜곡된 표현을 허용. 밑줄. 그리고 나서 낭만주의 사조 네모 치면 되죠. 됐죠?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표현론, 형식론 이렇게 왔었으면 됐던 거야. 됐죠? 이렇게 해서 표시를 왔다 갔다 빨리 해야 되는 거. 자, 근데 요거를 20번을 굉장히 많이 틀렸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까? 자, 그러면 네모 치고 동그라미 치고 얘네들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핵심도 찾아냈어. 요까지 됐지? 근데 여기서 애들이 해주는 말이 뭐냐면, 뒤샹이라는 애가 변기를 갖다 놓고 제목을 샘이라고 했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 그래, 그 변기 예술작품으로 인정할게. 근데 니네 집에 있는 변기도 그럼 예술작품이냐? 라는 거에 대한 비판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비판에 대한 두 가지의 어떤 관점을 보여줬는데, 그게 예술정의 불가론과 제도론이라는 거였대. 되겠죠? 요런 그냥 큰 흐름을 잡아주시면 돼. 자, 그리고 나서 나도 그냥 바로 한번 가볼게요. 나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술을 우리가 비평하고 감상할 때는 관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맥락주의라는 게 있대. 그냥 간소화해서 얘기를 해보면, 한 작품을 볼 때 시대 배경도 봐야 돼. 예를 들면 뭐 일제강점기인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작가의 가치관 같은 것도 보래요. 됐죠? 이게 맥락주의라고 얘기를 하네. 근데 여기서 비판을 받는데, 야, 작품을 보는데 외적 요인에만 치중하면 되는 거 아니지 않아? 라고 비판을 하니까 이거에 대한 두 가지 극복 방안으로 요렇게 줬다고 한다는 거야. 그럼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얘랑 구조 똑같은 거 맞지? 문제가 있어? 그거에 대한 관점. 문제가 있어? 관점. 그러니까 20번은 벌써 구조화만 뚜렷하게 해도 4번이라는 거 금방 찾을 수 있어야죠. 자, 그래서 4번으로 가보면 문제점을 제시했어. 대안점인 관점 두 가지씩 얘기하고 있잖아.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말고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 왜냐면 구조화기 때문에. 이런 거 자주 틀리는 친구들은 요거 연습하셔야 돼요. 아셨죠? 구조화 연습을 좀 해줘. 자,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리 생각을 해보는데 그 5번을 한다면 다양한 이론을 시대순으로 나열한다. 그거는 가에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하나의 사례도 없고 해가지고 나머지 선지는 아마 뚜렷하게 못 찾아서 너네들이 찍었을 것 같아. 됐지? 그래서 20번은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도 쌤이 체크를 해놓고 22번도 23번도 체크를 해놨는데 이거 그냥 내용 일치 문제였어 얘들아. 2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형식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기 때문에 형식론 네모 쳐놓은 대로 그냥 가셨으면 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좀 볼게. 자, 형식론은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 식별할 수 있대. 그리고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서 이런 정서를 유발하는 거래. 되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 21번으로 갔을 때 일단 2번, 3번, 4번, 5번을 보시면 됩니다. 방금 읽은 것처럼 식별 있는 비평가라고 했잖아. 근데 2번에서는 모든 관람객이라고 말했으니까 제끼면 되고요. 5번도 역시나 모든 예술가와 비평가, 아니 식별 있는 애들이니까 2번, 5번 같은 이유로 제끼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3번과 4번을 보면 감정을 표현한다, 작가 내면의 관념을 얘기한다 라고 하는데 형식론은 뭐라고? 형식을 중시한다고. 됐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고요. 1번도 그 말을 맨 끝으로 가게 되면 의미 있는 형식이라는 거 거기서 찾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도 의미가 없어. 왜? 내용일치 문제니까. 이거를 놓쳤다면 어떤 부분에서 너네들이 표시를 안 했는 건지 시간이 없었는 건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22번으로도 넘어갈 겁니다. 22번도 딱 두 가지만 보도록 할게. 쌤이 이렇게 해놓은 거 표시만 잘 해놨다면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걸 한번 찾아가 볼게요. 1번과 2번만 보겠습니다. 자, 답은 1번이었는데 보면
모방론자가 뒤샹에게 당신의 작품 샘은 변기를 닮은 것이 아니라 변기 그 자체다. 근데 모방론은 뭐였다고? 그냥 재현해야 된다. 닮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닮은 것이 아니라? 라고 했으니까 쉽게 1번을 했어야 됐던 거야. 됐지? 자, 근데 2번도 한번 가볼게. 낭만주의 예술가가 모방론자에게 풀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모쳐 있는 낭만주의로 가서 얘네들의 포인트를 읽으면 되잖아. 독창적인 감정, 왜곡된 표현을 오케이 하는구나. 그리고 가서 2번을 보니까 야, 재현하기만 하면 감정을 표현하지 않은 작품도 인정한다고 하는데 감정을 드러내야 된다니까? 라고 얘기한 게 낭만주의니 이거는 맞는 말이겠지. 되겠죠? 그럼 뭘 설명하고 싶은지를 봐야 돼. 내용 일치라서 표시를 잘하면 되는 글이었다고요. 됐나요? 자, 그럼 요것도 똑같이. 그리고 23번 3점짜리기는 한데 똑같아. 그래서 쌤이 요것만 할게요. 자, 1번 선지의 두 번째 줄 그리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1번 선지의 두 번째 줄 그리움.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의 화가 A가 추구하는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선 유기적으로 구성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리고 5번으로 가면 지친 나의 삶에서 두 번째 줄 있지?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그럼 동그라미 친 것들이 결국에는 다시 돌아왔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말하는 게 맞는지를 생각하면 돼. 1번만 보겠습니다. 1번에 그리움에다가 동그라미 쳤잖아. 근데 콜링우드인가 콜링우드가 걔가 누구냐면 표현론이야. 근데 표현론으로 가봤더니 뭐라고? 관념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게 예술이래. 근데 1번 선지의 그리움, 감정이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말이겠지. 됐지? 그럼 이것도 너네들이 상식적으로 써여있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아는 거를 왜 빨리 못 오냐고. 이렇게 표시하는 게 중요한 거 똑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답만 해설하겠습니다. 그럼 2번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디키라는 사람은 마지막 제도론에 나왔었는데 일정한 절차만 이렇게 거치면 예술이래. 근데 여기서는 직접 주인이 누군지 원래 주인이 누군지 이게 뭔 상관이야? 절차 얘기를 안 하니까 답은 2번입니다. 됐죠? 이렇게 풀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24번 똑같아. 그래서 안 할 거야. 이거는 우리가 뒤에 정리를 했었던 이 부분 맥락주의, 그 다음에 형식주의, 인상주의 요거 포인트로 가면 되죠. 이것도 똑같이. 됐나요? 그래서 24번은 따로 풀이 안 합니다. 25번도 제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들아 뒤에 있는 이 10페이지에 있는 요 지문은 조금 빡세거든. 그래서 조금 이따가 할게. 이제 전체적인 것 좀 풀고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11페이지로 가면 심청전인데 이거 우리 그 작년에 오답률을 보면 얘는 안 들어있거든? 근데 우리는 31번하고 33번을 좀 틀렸더라고. 그래서 가능성은 두 개인데 시간이 안 돼서 못 읽었거나 아니면 읽었는데 틀렸다는 거면 좀 큰일이야. 심청전을 틀렸다는 거는.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너네들 어제 읽었으니까 내용은 따로 정리하지는 않을게요. 자, 일단 31번 문제로 가면 기억에 대한 이해라고 하네. 그럼 기억 부분으로만 잠시 갔다 오자, 얘들아. 우리 앞으로 가셔서 기억 부분. 자, 중간에서 살짝 위로 올라가면 심청같이 타고난 효녀가 어찌 부친을 속여서 말하겠냐마는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라 잠깐 거짓말로 속였대. 다시 말해 이렇게 거짓말한 이유는 맥락으로 봤을 때 나 몸을 팔아서 아버지를 위해 공양미 300석을 얻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수양딸로 가기로 했어 라고 거짓말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 맞지?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로 가게 되면 이거 왜 틀렸어? 얘들아 답 5번이었지. 왜냐면 이렇게 듣고 난 뒤에 수양딸로 가게 됐다라고 했을 때 심청과 신봉사 사이에 갈등을 해소하는데 둘이 갈등한 적 없었잖아. 여기서 갈등을 굳이 찾으라고 한다면 심청이 마음이 되게 막 힘들었잖아. 그래서 내적 갈등 정도가 나타났지? 인물 간의 갈등 없었는데?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이거 틀리면 안 돼. 알았지? 나머지 1, 2, 3, 4는 뭐 따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33번으로 갔을 때 얘들아 요거 틀린 거는 이것도 꽤 되게 재밌었는데 보기 좀 잠깐 쌤하고 읽을게요. 보기 볼게. 심청전은 효의 실현 과정에서 요게 밑줄이었지. 다양한 양상의 모순적 상황이 발생. 그리고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이런 작품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작품을 해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품 읽어보니까 모순적 상황이 맞네? 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야. 됐지? 그 다음 좀 더 가볼게요. 심청이가 효를 실천하기 위해 희생을 선택함으로써 아버지 곁에 남아있지 못하게 되는 거. 이거 모순적 상황이지. 그래,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심청이의 자기 희생의 목적이었던 아버지가 눈을 뜨는 거, 이게 뒤늦게 실현되는 거는 결말을 자꾸 질질 끌기 위한 어떤 모순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대. 그렇구나 생각하면 돼요. 이런 모순적 상황들로 인해서 극적일 수 있구나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답부터 가보도록 해볼게. 3번으로 가면 심청이가 작품 안에서 어찌 아버지가 눈 뜬다 라는 말을 듣고 그저 있겠습니까? 라는 말은 아버지가 눈 뜬다면 무조건 나는 내 몸을 팔 거야 라는 효를 드러내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말을 통해 심청이는 효행 그 자체보다도 모순적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나는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 작품 속에서 심청이는 효를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했어. 근데 이거를 본 사람이 평가를 해보니까 어머 효를 실천하기는 했는데 모순적 상황이 많네 이렇게 평가한 거야. 근데 이 평가를 마치 심청이가 아 이렇게 하면 아버지한테 모순이 되겠지 라고 인물이 한 게 아니라 평가자의 평가일 뿐인데 그거를 왜 주관을 넣어서 섞어서 판단을 했을까?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맥락으로 보기 안에 있다고 해서 모순적 상황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답이 그렇지 모순적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요. 자꾸 가면 갈수록 요 간단하게만 포인트를 잡아서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간단하잖아. 방금 거 효를 위해서 하는데 무슨 효가 모순된 상황을 갈등한다고 하겠어. 그러니까 요거를 있으니까 라고 보지 말고 이거를 최대한 글과 같이 연관을 시키는 힌트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이거가 판단 근거가 무조건 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주관을 넣지 않아야 한다는 것까지. 근데 요거 위에 거 그냥 상관없이 그냥 요것만 딱 봐도 그러네 쉽잖아.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리고 쌤이 너네들 그 몇몇 친구들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자꾸 하는 얘기인데 선지를 좀 느리게 읽는 애들이 있다? 1번 되게 오래 걸리고 2번 되게 오래 걸리고 근데 쌤이 수업하는 동안에 얘들아 문제 풀어봐 하면 아 이거 1번에서 5번까지만 한번 쓱 읽으면 답 나오지? 라고 하는 말이 되게 많아.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하나에 꽂히지 마세요. 그 단어에.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읽어도 돼. 수능의 좋은 점이 뭐냐면 내신처럼 되게 얍삽하게 이건데 이렇게 막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걸 너가 잘 판단했니? 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3번도 똑같아. 심청이가 효를 실천했지. 엥? 근데 무슨 모순적 상황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하나하나 직감? 걱정? 이렇게 하나하나 느리게 볼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생각을 오래 할수록 주관이 들어가니까 요거를 자기 용어로 거시적으로 좀 빠르게 읽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속도의 문제가 아니야. 자꾸 주관이 개입되는 걸 피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래서 심청전도 그냥 31, 33 정도 많이 틀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틀렸다는 거에 조금 충격을 먹기는 했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요거 과학 지문이었는데 얘는 37번 많이 틀렸었지. 37번. 여기 우리 전체 오답에는 없네. 근데 37번 문제도 꽤 틀렸는데 이 지문은 구조화도 잘 되는 지문이라 2명? 2명. 그 다음에 35번에 3명. 이렇게 틀린 거네. 그래서 요거는 같이 구조화를 한번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하나하나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요거를 쌤이 구조화를 해서 같이 너네들이 이렇게 큰 틀로 읽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가도록 할게. 자, 보면 얘들아 여기다 쭉 그릴게요. 너네들도 그냥 어제 거 한번 기억 삼아 눈 따라오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줬던 거는 병원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눴었잖아. 크게 볼게. 이 병원체에서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중에 세균과 진균은 세포막이 있는 애였고 그리고 나서 세포막 없이 캡시드로 이루어진 바이러스가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넘어갔었어. 자, 그리고 나서 뭐 짜잘하게 저항성이 강한 포자 이건 내용 일치니까 넘어갈게요. 구조만 볼게.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던 이런 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를 죽이기 위한 걸 항미생물 그 다음에 화학체라고 하지? 화학체 이런 거를 사용해서 얘네들을 죽일 건데 라고 설명을 하면서 뭐 광범위한 살균 효과도 있기도 한데 중요한 건 종류에 따라서 다른 효과가 나오기도 한다. 이런 거를 주고 가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왔었지. 자, 이 화학제 중에 기억 멸균제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말로 할게요. 멸균제는 모든 병원체 포자를 포함해서 다 죽인대. 됐지? 그리고 나서 니은에 나와 있는 감염 방지제는 위에랑 차이점을 뒀잖아. 포자는 죽이지 못한대. 나머지를 죽이는 거. 자, 그리고 디귿은 뭐였냐면
소독제라는 건데 앞에 있는 애들보다는 독성이 약해서 사람한테도 쓸 수 있다. 요 정도로 줬어요. 근데 이것도 내용일치 눈치 살짝 챘을 거야. 소독제가 약하기는 하지만 눈이나 뭐 이런 데 직접 하지 마라 라는 말까지도 줬다는 거. 사실 이거 읽고 나면은 36번은 풀 수 있는 거 맞지? 그래서 요거는 따로 깊게 풀이는 하지 않을 거고 답만 좀 체크를 해보면요. 그느드는 차이점이 많았고 그리고 나서 3번으로 갔을 때 그느드는 전부 다 항미생물 화학제입니다. 그러니 종류에 따라서 살균 효과가 달라지겠지. 왜냐면 얘네들을 포함하는 게 얘고 얘는 종류에 따라서 다른 효과를 낸다라고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갔으니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1, 2, 4, 5는 그대로 그냥 비교해 보시면 됐던 거. 이거 틀리면 좀 시간이 조금 들을 수는 있지만 많이 틀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단들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얘들아. 일단 항미생물 화학제 작용 기제는 요거는 표시 좀 할게요. 묶어줄게요. 병원체 표면을 손상시키는 방식 묶어주시고 그 다음 옆에 병원체 내부에서 대사 기능을 저해하는 방식 묶어주세요. 그럼 구조를 알려줬잖아. 그러면 다음부터 올 4번째 문단, 5번째 문단은 순서대로 위에는 표면 손상일 거고요. 밑에는 내부의 대사 기능을 저해하는 거겠지. 이렇게 틀을 잡고 가기는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그려줘 얘들아. 이렇게. 그 문단들을 이렇게 해줘. 구조가 이렇게 됐다고. 이게 표면이고요. 이게 내부고요. 이 구조. 어디냐면 방금 우리가 이렇게 묶어놓은 거 그 문단은 표면이야. 그리고 그 다음 문단, 마지막 문단은 내부야. 이 구조화를 해야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35번 문제를 3명이 틀렸다며. 근데 3명이 틀린 그걸 한번 이 구조로 한번 풀어볼게. 자, 35번에 2번으로 가시면 소듐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듐이 어딨냐면 이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마지막 문단은 뭐에 대한 거라고? 내부에 있는 애들을 죽이는 거래. 근데 35번에 2번 소듐은 내부가 아니라 표면 어쩌고다 라고 하니까 구조만 알아도 2번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하지 못했던 3명은 구조화가 머릿속에서 안 됐을 거야. 그냥 정보의 나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조화가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다고. 알겠지? 글을 읽으면서 계속 뭔가를 이 글이 조금 어렵네? 좀 나눠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좀 해주세요. 그럼 요거 35번에 대한 거 이해되는 거 맞지? 쌤이 이거 하나하나 해석하는 게 아니라 구조화로 풀 수 있다는 거 보여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포인트가 뭐였냐? 얘들아 색깔 있는 볼펜 하나 들어주시고요. 색깔 있는 혹은 형광펜. 요거를 찾는 이유는 이제 37번에 대한 거 가기 위해서거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으로 가셔서 소독제라고 되어 있는 거 옆에 이거 형광펜 처리해주세요.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거 형광펜 처리 쫙 해주시고 사람의 세포막도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요거 하나.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단으로 가셔서요. 딱 중간이야, 얘들아. 미안해, 이거 표현할 방법이 없네. 중간에 지질 피막은 병원성 바이러스가 사람을 감염시키는 과정. 요거. 자, 되겠지, 얘들아?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은 어디냐면 그 문단의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지질 피막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거 있죠. 방금 밑줄 그은 거에서 3줄 내려가면 돼. 지질 피막의 유무와 관계없이 요거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그리고 얘랑 이어주는 게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 밑에서 2번째 줄에 요것도 같이 한번 표시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방금 너네들이 이 형광펜 처리를 했던 거 가지고 37번을 풀 수 있었을 건데 쌤은 사실 이 문제를 기억해서 풀었어. 옛날에는 틀렸는데 요거가 어떻게 푸는지 기억이 나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했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생판 처음 보는데 요거를 잘 찾아냈다면 진짜 잘했어. 자, 요것도 1번, 2번만 볼 테니까 나머지 3, 4, 5번은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주세요. 자, 그럼 방금 가지고 온 정보를 본다면 여기서 써먹어야 되는 게 뭐다? 지질 성분이라는 거 형광펜 처리를 한 것 중에 첫 번째 정보는 사람도 이 지질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되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질 성분 때문에 감염이 잘 된다고 했어. 그러면은 지질 성분을 없애는 거를 쓰게 되면 감염은 잘 되겠지. 아니, 감염은 방지가 잘 되겠지. 이해되지더라? 요거를 죽여버리면 감염은 더 이상 안 돼. 대신 사람한테도 유해하겠지.
이거 이해되나요? 요 두 가지 정보를 찾아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우리 형광펜 썼던 것 중에 캡시드. 이 캡시드는 바이러스만 가지고 있대. 얘는 바이러스. 그리고 하나 더, 요거는 피막의 요 지질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냥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래. 다시 말해 캡시드를 없애는 걸 강하게 쓰더라도 바이러스는 많이 죽일 수 있겠지만 요거는 사람이 가진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람한테 안정성 어떠한 영향도 못 끼친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어쨌든 키였거든. 우리가 형광펜을 칠해 놓은 부분이 37번을 찾아야 되는 건데 요거를 만약에 이거는 해설의 측면이고 실전에서 만났을 때 얘를 조금 더 염두해 둔다면 이것도 약간 하나의 패턴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 있지. 지질이란 걸 줬어? 지질은 사람한테도 있다? 라는 말을 굳이 하는 거잖아. 그리고 또 지질은 얘 때문에 감염이 잘 돼 라고 해서 똑같은 애가 위에도 나오고 밑에도 한 번 더 언급된다는 건 얘 기능을 이렇게 잘 추려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그런 어떤 표지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거 그냥 글 잘 읽으면 풀지, 이렇게 말하면은 못 읽으면 못 푸는 거니까 우리는 계속 요령적으로 갔을 때 위에서 지질 얘기를 했는데 밑에서 한 번 더 지질 얘기를 해. 기억을 좀 하자고. 위에서 뭐라 했더라? 사람한테도? 여기는 바이러스한테도? 이렇게 보면서 최대한 문제 푸는데 써먹자고. 알겠지? 그래서 두 번 이렇게 반복되는 거 실전에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을 잘 읽거나 이렇게 요령으로 보거나. 됐죠? 그래서 요 정보를 가지고 한번 문제 1번, 2번만 좀 살펴보면요. 자, 조금만 볼게요. 결과 1, 위에 있는 보기를 보면 A라는 애에서 지질을 손상시키는 기능을 약화시키잖아? 그럼 지질의 기능을 약화시키면 감염은 조금 더 잘 될 거야. 그치? 얘를 안 죽인다는 뜻이니까. 그치? 그럼 감염은 덜 되는 대신에 사람한테도 좀 안전하겠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됐지?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나서 결과 2도 한번 가볼게요. A에서, 아까 그 A에서 캡시드를 손상시키는 기능만을 강화시킬 거야. 근데 우리 캡시드를 강화시키면 바이러스만 잘 죽이겠네? 사람한테는 무관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아까 형광펜 친 요거 가지고 너네들이 분석을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 실전에서 똑같은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요령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나올 수 있으니까 나머지 3, 4, 5도 제발 한 번씩은 잡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겁니다. 되겠죠, 얘들아? 이거 이렇게 넘어가도 괜찮아? 과학지문 요 마지막 게 조금 어렵기는 했지만 우리 반 안에서는 2명, 3명 요렇게 틀린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하나 더 넘어가면 애들아 이거는 별표 좀 쳐줘. 별표 38에서 42 38에서 42 그리고 요거는 같이 좀 보겠습니다. 얘가 일단 같이 좀 보면서 갈 건데 아까 쌤 말한 것처럼 나 지문에 있는 만흥에 아무런 힌트가 없다는 걸 봐야 돼. 그리고 쌤이 내신 대비를 1학년, 2학년 하는데 만흥을 안 본 학교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유명한 작품이기는 하거든. 힌트를 안 주고 요거를 풀라고 했던 거는 이미 너네들은 알고 있는 정보여야 됐다는 거야. 근데 내가 모른다? 그럼 오늘 하는 수업은 암기를 하세요. 다시는 안 나오겠지만 암기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다가 별표 꼭 쳐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가부터 같이 읽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가부터 읽어보면 문학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은 3가지래. 첫째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밑줄은 안 긋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자기의 경험은 물론 자기 내면의 정서나 의식 등을 대상에 투여해서 외부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야. 뭔 말인지 감은 잘 안 오겠지만 오케이, 일단 넘어가자. 그리고 둘째 동그라미 쳐주고 자, 이번에는 외부 세계의 방식이나 가치관 등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해서 나를 새롭게 해석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 여기서는 너네들이 아하 해야 됐던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라고? 자기에서 외부로 의미를 줄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고? 외부에서
자기에게로 거꾸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래. 그래서 방향성이 다르구나를 두 번째에서는 느껴야 됐습니다. 외부가 뭔지는 모르겠어. 그래도 이 방향성은 봐야 돼. 자, 그리고 셋째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럼 너무 쉬워져, 이제. 자기와 외부 세계를 상호적으로 대비하여. 그럼 세 번째는 얘네들이 왔다 갔다를 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갑니다.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요. 자, 그리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면 의미 생성의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은 문학작품에서 나와 그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적용할 수 있대. 요거는 밑줄 긋자 얘들아. 자기와 외부 세계의 관계. 자, 그리고 나서 첫째와 둘째의 경우에서는 나와 외부가 가까워지고 친화적이래요. 따로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쌤이 그냥 이렇게 해둘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쨌든 가까워진대. 그 대상과. 자,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 따라 이것도 관점에 따라 그 사이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대요. 그래서 그냥 두 가지에서 다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진다는 거네. 일단 요 틀만 잡아야지 뭐. 그러면 너네들이 이까지 읽고 난 뒤에 생각하는 거 어떤 대상이 나올 건데 가까운가? 뭔가? 이런 걸 판단하라는 건가 보다. 요 정도의 생각은 하고 들어가셨으면 됐습니다. 자, 됐죠? 그럼 나 한번 바로 가볼게요. 요거는 풀이보다는 아예 그 공부식으로 갈게. 알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미안한데 요거는 꼭 알아야 되는 거라서 좀 꼼꼼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필기할 겁니다. 자, 만흥이라는 거고 흥이 많다라는 거네. 자, 그럼 한번 가볼게. 산수간 바위 아래. 그럼 산수에다가 네모 쳐주고 얘들아 산과 물이니까 대유법이지 자연을 의미하는 걸 거고요. 자연. 자, 제목이 흥이 많대. 근데 자연이야. 자연조화가 주제가 될 겁니다. 자, 자연에서 바위 아래 띠집을 짓는데 그럼 자연에서 짓는 집이 뭔데? 초가집. 그렇지. 그럼 띠집 이꼴 초가집인데 이거 맥락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야. 대신 너네들이 조금 더 가야 되는 건 이 사람 소박한 삶을 살고 있네? 이 정도. 초가집에서 소박한 삶을 살고 있구나. 자, 이렇게 띠집 소박한 삶을 산다고 하니까 그대로 읽을게.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고 웃는데 그럼 그 모르는 남은 좋은 애 나쁜 애? 내가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웃는 사람들. 부정적이지. 비웃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마이너스 해볼게. 이렇게 속세 사람들. 얘들아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쌤 이거 플러스 내 삶이 좋아서 웃는 걸 수도 있잖아요 라고 판단할 수 있어. 근데 판단하면 안 돼. 왜냐면 외워야 되는 거거든. 이게 맥락으로 못 읽어요. 그래서 외워야 돼. 이건 속세의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리고 하얌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하나하나 가볼게. 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암기해야 되는 말입니다. 분수라는 뜻인데 이 분수도 두 가지 뜻이 있어. 비슷한데 다른 거. 일단 운명이라는 뜻이 있어. 운명. 분수에 맞게 살아라. 운명에 맞게 살아라. 그리고 두 번째, 야 너는 분수도 안 되면서 그렇게 사치 부리냐? 능력이라는 뜻이야. 분수는 운명과 능력 두 가지의 뜻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 봐주면 돼. 일단 요거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맥락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사는 게 나의 능력인가? 나의 운명인가? 하노라? 운명이 조금 더 어울린다는 거 알 수 있지?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나의 운명이구나 수용하는 태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거 되게 촌스러웠는데 옛날에 나왔던 문제거든. 어리고 하얌의 뜻. 이거는 알아야 돼. 중세국어에서 어리다가 무슨 뜻이었어? 1학년 때 배웠는데 어리석다라는 뜻이야. 이것도 고전을 보기 위해서는 알아야 돼. 어리석다. 그리고 쌤 하얌은 진짜 모르겠는데요. 알 필요가 뭐가 있어 얘들아. 뭐뭐 하고 뭐뭐 하다라는 거는 똑같은 내용이니까 병렬 관계로 놔둔 거잖아. 그럼 앞에가 어리석다면 뒤에도 적어도 바보 같은 어리석은 미련한 이런 뜻으로 읽히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못 읽어도 그냥 어리석은 뜻에는 이라고 그냥 읽어줄 수 있다고요. 대구를 접근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 꼭 비판하는 거 같지? 그래서 이거의 대상이 그 모르는 남 같은 생각이 들어. 하지만 요거를 알고 외우고 있다면 이 어리석음의 주체는 화자 자신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이거 나 본문에서 못 찾을 것 같으면 외워야 돼. 자, 그럼 왜 자기 보고 어리석다고 하죠? 겸손한 척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얘는 겸손의 의미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유 제가 어리석기는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게 저의 운명인가 합니다. 자연에서 사는 것을 겸손하게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됐지? 자, 그 다음에 다음 수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리밥 풋나물. 애들아, 이거 이름 있는 사람이 썼는데 이렇게 보리밥 얘기하는 거 보면 구체적인 혹은 일상적인 소재라는 거 떠올릴 수 있는 거 맞지? 옆에다가 그냥 쌤 구체적이라고 써둘게. 사대부가 심지어 보리밥 얘기를 하네. 특이한겨. 자, 풋나물을 알맞춰 먹은 후에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슬카지 모르면 됐고 바위 끝 물가에서 노나봐. 놀고 있네. 신나네. 그 다음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불얼 줄이 있으랴. 그러면 여기서도 너네들이 맥락으로 접근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남은 일이야. 요거는 읽을 수 있잖아. 남은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여남은 이라는 건 다른이라는 뜻이고요. 우리 엄매하는 친구들은 알아도 대신 화작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됐죠? 엄매는 여남은 이꼴 다른이라고 생각해줘. 그리고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그 밖에 남은 일이야 라고 읽으면 돼. 부러울 줄이 있겠느냐? 그럼 자연에서 노는 거 말고 다른 일은 부럽지 않다를 드러내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설의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야 되는 거. 그러면 내가 여기서 노는 거 말고 부럽지 않은 그남은 여남은 일. 긍정이야 부정이야? 응, 자연에서 노는 거 말고 하나도 부럽지 않은 일은 부정적인 거겠지. 내가 별로 중시하지 않는 속세에서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연 말고의 그 남은 일, 자연에서 말고의 일, 속세의 일은 하나도 부럽지 않아. 이렇게 읽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가면 여기 앞에다가 작게 별표 좀 하나 쳐주시고요. 계속하면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외 산을 바라보니. 그럼 어쨌든 또 자연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그리던 이미 오다 반가움이 이리 하랴. 그럼 일단 반가움이 이렇겠느냐라는 거는 반갑다는 거야. 그치? 그럼 서리법으로서 반가움이라는 감정도 하나 찾아주자. 반가움.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산 보는 거, 임 오는 거 지금 이렇게 놔뒀는데 반갑대. 뭐가 반갑다는 건데? 그냥 의역하지 않았어. 그냥 그리던 이미 오다 반가움 이렇겠냐. 원매를 바라보니 반가움 이렇겠냐. 그럼 어쨌든 반가운데 뭐 때문에 반가워? 얘네들은 성격이 너무 다르잖아. 산과 임. 근데 이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연조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임에 대한 사랑 갑자기 어색해지는 거 맞아. 그래서 너네들이 눈치껏 에이 산에서 노는 게 더 반갑다는 거구나 라고 봐줘도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가 산을 바라봐. 근데 너무 신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임이 온다 하더라도 반가움이 자연에서 노는 것만큼 이렇게 반갑겠느냐. 그러니까 산 보는 게 임 보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됐을까? 그거를 너네들이 실전에서 해석 못할 것 같으면 그래서 이제 필수 그런 문학 작품들을 외워두는 게 되게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판단해야 되는 게 뭐냐? 이거는 문제랑도 좀 직결됐던 건데 그럼 산을 바라보는 거 좋은 거 맞잖아. 그럼 임을 바라보는 건 안 좋은 거야? 고민해야지. 그리던 임이 오면 반가운 거 맞지? 근데 산을 보는 게 이것보다 훨씬 반가운 거잖아. 그러니까 임을 이때는 부정으로 보면 안 되죠. 그냥 비교했을 때 산이 더 좋을 뿐 얘가 나쁘다라고 읽어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문제랑 바로 직결돼서 나오잖아. 임에 대한 뭐 소원한 관계 이런 거. 되겠죠? 이렇게 읽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것도 중요해. 말쌈도 우음도 아니어도 못내 좋아 하노라. 우리 좋다 좋다 라이크 좋다라는 의미였잖아. 그럼 좋아 뭐가 좋겠어? 산이 좋겠지. 그럼 앞에 말도 안 하는 거 누구? 산이 말도 안 하지만 나는 산을 좋아해. 이 정도는 맥락으로 읽으면서 플러스 의인법까지 찾을 수 있는 거. 우음이 뭔지 모르는데요. 말씀도 우음도 뭐 같은 맥락이겠지. 뭐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죠. 웃음이라는 뜻이기는 한데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수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얘가 좀 심한데 누고셔라는 뜻도 잘 해석이 안 돼. 삼공도곤 해석이 안 돼. 만승 해석이 안 돼. 자, 그러니까 이것도 좀 알아둡시다. 자, 먼저 누고셔. 이거는 누가라는 뜻이기는 하거든. 뭐 이건 외울 필요는 없고 계속 삼공도곤 할 때 이 도곤은 뭐뭐 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엄매들은 필수적으로 외워야 하고요. 중세국어에서 좀 자주 나오니까 누군가가 삼공보다 낫대. 그럼 삼공이 뭐냐면 이거는 모두에게 필수어휘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높은 벼슬을 의미하는 거야. 그럼 내가 자연에 있는데 벼슬 얘기하네? 벼슬 이꼴 뭔데? 속세지. 그렇지. 그러면은 얘는 뭐 영의정, 좌의정 쓸 필요가 뭐 있어. 속세지 속세. 높은 벼슬을 하는 그 벼슬보다 낫대. 뭐가 벼슬보다 좋은데?
맥락으로 봤을 때 뭐가 좋아야 돼? 속세보다 뭐가 좋아? 자연이 라는 말이 나와야지. 그래서 이 사이에 자연이가 들어가죠. 자연이. 누군가가 자연에서 사는 것이 높은 벼슬을 하는 것보다 낫대. 여기까지 됐지? 자연이 훨씬 더 좋구나. 근데 만승이 이만큼 좋겠느냐? 라는 건 이 만승이 꼴 천자, 왕이에요, 왕. 왕이 온다 하더라도 자연에서 사는 것만큼 좋겠냐?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자연에서 노는 게 제일 좋아 라는 뜻이야. 되겠지? 근데 만승의 뜻을 안 주니까 어떻게 알아? 어쨌든 자연 좋아라는 거 생각해주고 당연히 비교법입니다. 그 다음 이제로 헤어든 우리 해다라는 거 옛날에 많이 봤어. 헤아리다라는 뜻이야. 알고 있어야 돼. 이제로 헤아려 보니까 소부허유 이거 어떻게든 스쳐가는 말이어야 돼. 그럼 여기서 먼저 떠올려줘야 되는 게 고사를 인용하는 거. 소부허유는 옛날 사람이야. 근데 시안에 옛날 사람 이야기를 하네. 고사를 썼다. 여기서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소부허유 쌤이랑 오래 수업한 친구들은 지겹게 들었을걸. 잘은 기억 안 나도 이렇게 하면 얘기 또 기억나. 소부라는 애가 말을 끌고 가다가 말이 목마르대 물을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허유라는 애가 거기서 귀를 이렇게 씻고 있더래. 그래서 도대체 귀를 왜 씻냐? 우리 말 물 먹여야 되는데 했더니 내가 이게 더러운 정치 같이 하자는 말 들었잖아. 기분 나빠서 귀 씻고 있어. 그래 엥? 그렇게 더러운 물이라니? 그럼 말 먹이려고 높은 데 가야겠다 하던 그냥 이야기야. 그럼 여기서 이 이야기를 좀 줄여서 정리해서 얘기해보면 얘들은 더러운 정치 현실 싫어. 다시 말해 속세가 너무나도 싫어서 뭘 선택해? 자연을 선택한 사람들이야. 됐죠? 이것도 고3이라면 당연히 갖고 있어야 돼. 이 이야기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번 고사 인용이고요. 2번 팔 속의 대명사라는 거 정도는 생각해야지. 정치 현실이 더러워서 정치를 하자는 말조차도 귀를 씻어야 하는 사람들. 그러면 소부허유를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 이제로 생각해 보니까 소부허유라는 사람이 약도떠라. 얘들아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겠지. 왜냐 이 속세를 싫어하는 사람 나랑 가치관 똑같으니까 어휴 긍정적이구나 라고 읽어주면 되지. 그리고 얘는 만흥에서 밖에 안 나와. 영리하다 라는 뜻인데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아마도 임천 한흥을 비길 곳이 없구나. 뭐 빗댈 곳이 없이 가장 좋은 공간이니까 뭐 당연히 자연이겠지. 숲을 림자를 쓴 겁니다. 됐죠? 자연 좋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수로 넘어가 보면 내 본성이 성은 본성 나의 성질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아실자 알고 있대. 내가 게으른 걸. 그래서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겼대. 됐나요? 자 그러면 이때 인간 만사가 뭔데? 내가 안 하고 있는 거. 내가 안 하고 있는 거? 속세에서의 일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속세야 속세. 그래서 이것도 혹시나 속세라는 말이 어색한 친구들은 이 자연조화 얘기할 때 인간 세상, 인세 이렇게 나오는 거 인간만사 이거 다 속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의 반대라고 쓸 수 있어. 자연조화에서는. 자 어쨌든 하늘이 나를 이 속세 일을 하나도 맡기지 않았대. 대신 다만 다톨이 없는 강산을 디키라 하시도다. 우리 이거 구개음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럼 지키라고 했대 강산을. 근데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 얘들아. 이거는 표시 하나 해주시고 우리 중세국어에서 지민 플러스 이를 지민이라고 읽고 쓸 때도 이렇게 쓰잖아. 이것도 역시나 그러면 원래 형식대로 지민 플러스 이 바꿔준 것처럼 바꿔주시면 돼요. 다톨이를 바꿔주면 다톨이겠지. 그치? 그러면은 강산의 성격이 다툴이가 없는 거래. 얘는 다투는 사람이 없는 강산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쌤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강산에서 다투는 게 없으면 어디서는 그렇게 싸운다고? 속세에서는 그렇게 싸운다고를 여기서 함축하고 있잖아. 되겠죠? 이렇게도 좀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갈게요. 마지막 육수로 가면 강산이 좋다고 한들 내 분수로 누웠느냐? 아까 우리 분수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떤 게 자연스러운지 봐봐. 강산이 좋다 한들 내 운명으로 누웠냐? 내 능력으로 누웠냐? 2번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거 맞지? 내 능력대에서 누웠겠냐?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누구? 임금은혜 동그라미 쳐주시고 옆에다가 유교적 관념이라고 써줘야지. 자연에서 우리의 임금을 떠올립니다. 조심해줘야 되는 건 얘들아 임금을 떠올리고 유교를 떠올린다고 해서 속세 지향하나? 라고 보면 안 돼. 왜냐면 임금에 대한 마음은 자연에 있던 속세에 있던 모든 걸 초월해.
알겠지? 공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임금 나온다고 속세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자, 임금님의 은혜를 이제 더욱 압니다. 너 덕분에 내가 여기 왔어. 그리고 아무리 갚고자 해도 해올 일이 없구나. 임금 위에서 뭔가를 하려면 어디 가야 되는데? 속세, 벼슬하러 가야지. 근데 내가 벼슬 안 하니까 널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는데 땡큐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지. 되겠지? 그러면 요 만흥 정도 육수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했던 문제 좀 가겠습니다. 38번은 오답이 굉장히 많았는데 안에 있는 이 원리가 너무너무 좋아. 자, 38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1번 한번 볼게요. 자, 제1수 위에 눈 한번 살짝 올려보면 내가 자연 속에서 또 초가집을 짓고 산대. 짓고 사는 거. 나의 삶, 경험적 성격. 괜찮지? 사는 거. 나의 진짜 삶을 드러내는 거니까. 근데 육수로 갔더니 임금의 은혜 하면서 유교적인 충 떠올리는 거 맞지? 그러니까 바로 관념적인 성격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자, 그러면 너네들 이제 살짝 여기 앞으로 가서 이거 옛날에도 쌤하고 많이 했잖아. 조선 전기와 후기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전기에는 사대부 위주야. 그러니까 사대부들은 자연조화를 노래하거나 관념적인 얘기를 한다고. 충용 이런 것들. 그리고 후기로 가면 평민들 많이 글 쓰면서 되게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거 많이 쓴다며. 그 맥락이랑 똑같은 거거든. 이거야 이거. 그럼 매화가 있어. 매화. 매화는 항상 고전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고전에서 매화의 꼴 뭔데? 지조와 절개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이걸 보고 매화를 꺾어서 우리 임금에게 보내겠다라는 건 이때 매화의 의미는 지조절개로 읽어주는 거 맞지? 그럼 이 사람이 실제로 매화를 이렇게 본 거야? 얘기하고 싶은 건 지조와 절개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용한 거니까 지조절개 이 머리 뜬구름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용한 거라서 얘는 실제로 봤다고 말을 못한다고요. 됐죠? 이런 걸 보고 관념적인 성격이라고 해.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어머, 매화가 자랐네. 보니까 송충이가 이제 좀 갉아먹었네. 그럼 실제로 본 거잖아. 그치? 이런 게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고 반복했던 것들이 1번으로 나와 있는데 너무 어색한 거지. 그래서 경험과 관념이 반대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얘는 얘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풀어보는 문제들에서도 정말 많이 등장할 겁니다. 아셨죠? 관념과 경험의 관계를 생각해줘. 자, 그리고 나서 2번, 3번, 4번, 5번은 뭐 쌤이 생각하기에 크게 뭐 이거 하나하나 따질 필요는 없어. 1번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38번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39번을 보면 얘 아까 얘기한 거 맞아. 3번이야, 3번. 3번으로 갔을 때 산하고 임하고 얘기한 거 둘 다 반가운데 산이 더 반갑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 외부 세계와 소원한 관계? 아니야, 마이너스 관계가 아니라 둘 다 좋은데 제가 더 좋아로 해석을 하는 거니까. 됐죠? 이것도 39번에는 3번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들아, 이 다 부분에 있는 거 얘들도 좀 틀렸나? 다 부분 40에서 41? 41번을 틀렸네? 41번. 요거. 41번은 일단 기억만 쌤하고 볼게요. 5번으로 갔을 때 기억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하여 라고 하는데 어리고 하얌의 뜻. 얘들아, 겸손한 척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제가 좀 겸손하게 이게 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지. 제가 좀 어리석기는 하지만 여기서 사는 게 제 분수입니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 여기서 사는데 개쩔지, 이거 자부심을 드러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간접적, 우회적,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자부심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배경 지식으로 있었으면 나 자신 가르치는 거야, 뭐 겸손한 척 하는 거야 알았으면 정말 빠르게 쉽게 찾을 수 있었겠지. 그래서 이 아는 작품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참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기는 한데 한 2, 3년 전에 경향이 자꾸 바뀌어. 얘들아, 이 처음 보는 작품을 줘서 막 너네들 막 비가 이런 거 하면서 처음 보는 작품을 보고 요거를 좀 근거를 찾아가지고 때려 맞추는 식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9월하고 그 다음에 수능으로 가면 일단 3위인곡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어떤 고전을 내가 알아는 둬야겠구나 라는 걸 요새 자꾸 또 보여줘. 그래서 좀 추론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거긴 한데 이렇게 아는 내용은 또 어렵게 나오는 거 보니 좀 섞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보여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 다는 쌤이랑 안 볼 건데
이것도 너네들이 읽어봤을 때 말 왜 되게 짜증나게 한다 싶기는 하지만 은거하는 게 어쨌든 플러스고 명리를 추구하는 게 마이너스야. 근데 공간에 따라서 달라졌구나. 쌤도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그냥 해놨거든. 요거는 이렇게 너네들이 분석해도 될 것 같으니까 요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벌써 6시네. 쌤 잠깐만 좀 쉬었다가 쌤하고 맨 마지막 현대시도 조금만 같이 보고요. 문제는 안 풀더라도. 그리고 마지막 우리 독서 지문까지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우리 5분만 쉬었다 갈게요. 좀 쉬세요. 자, 그러면 얘들아 조금만 더 가자. 오늘 시간 좀 될라나? 서둘러 볼게. 우리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43에서 45로 가면 순서대로 풀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라서 좀 빠르게 풀어야 되는 거긴 하거든. 그래서 시간을 좀 잘 체크해 보세요. 마지막을 내가 서둘러서 풀었는지 아니면 그냥 온전한 시간에 풀었는지. 근데 시간보다 더 중요했던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45번을 은근히 많이 틀려서 45번에가 답이 1번인데 2번, 3번, 5번으로 좀 골고루 잘 퍼졌거든. 그래서 이것도 오답순위 2위라 조금 놀라기는 하다.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실전처럼 한번 가볼게요. 마지막 지문을 봤을 때 어쨌든 문학이라서 당연히 보기를 먼저 봐야 되고 45번 읽겠습니다. 자유로운 의사소통 제한됐어. 개인은 자신의 의사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대. 자유가 억압되고 사회가 경직돼. 그러면 일단 가와 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둘의 공통점이겠지. 뭐라고? 자유가 억압, 사회 경직. 자, 그에 대해 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어야 할 언어가 글자로만 존재한다고 표현하면서 언어가 자기 기능을 못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자유를 말하지 못한다고. 여기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됐지?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위축된 의사소통장에 참여하지 못해.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해. 그래서 성찰할 거야.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데 나는 뭔가를 얘기하지 못하는구나. 자, 그 다음 나도 역시나 똑같이 자유 억압 사회 경직될 건데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 위에 거랑 똑같잖아. 이것도 역시나 자유를 말하지 못하는 언어를 붙박혔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개인의 언어 사용이 제한된 상황을 비판한대. 이런 태도. 위에는 성찰하는데 얘는 비판할 거래. 자, 그 다음 이런 상황에서 말을 대체할 수 있는 웃음, 몸짓과 같은 의사소통 방법을 보여줘. 근데 이거 중요한 거 맞지? 왜냐면은 말이라는 게 붙박힌 말이라며 쓰지 못한다며.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오는 웃음과 몸짓을 찾아줘야 되네. 이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돼요. 자, 이 정도의 힌트만 가지고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야 되는 게 둘 다 자유가 억압됐네 라는 거, 그 다음 사회가 경직됐네 라는 거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가봅시다. 자, 점점점점점 내신이라고 한다면 이거의 효과를 물어보겠지만 실전에서 점점점점점 나온다는 거는 망설이다가 바로 말한 이 활자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지. 그치? 활자 네모 쳐주고, 그리고 보기에 활자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표시하고 갑니다. 자,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그럼 일단 활자는 자유를 말한대. 활자 긍정이야 부정이야? 보기를 읽었으니까 얘들아. 자유가 억압됐어. 근데 활자는 간간히 가끔씩이라도 자유를 말한대. 긍정 부정? 긍정이지. 자유를 말하니까. 그치? 계속. 근데 나의 영혼은 죽어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때 나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지. 그렇지. 왜냐면 활자는 자유를 말하는데 나는 죽었다라는 거면 나는 말하지 못한다는 거니까. 됐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뭐 서리적인 표현 진짜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보기에서 성찰한다 나왔는데 나 죽어있네? 성찰하는 거 맞지? 됐지? 보기 잘 써먹었어. 자, 그리고 더시어 일단 표현기법 떠올려야 되는 거. 말건방, 돈호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지. 누군지는 몰라도 친구야. 계속 너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너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했잖아.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대로 뭐가 마음에 안 드는데?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고개 숙이고 듣는 거는 마이너스겠지. 근데 우리 보기와 위에 읽은 거랑 같이 판단했을 때 고개 숙이고 듣는 게 왜 마이너스인데? 일단 첫 번째는 맥락으로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야. 근데 내용적으로 이해해보자면 왜? 고개 숙이고 듣는 게 왜 마이너스인데? 수동적이야. 다시 말해서 더 그걸 나와야 돼. 더 그냥 여기 나온 용어로 표현해야 돼.
어갑대. 근데 그거는 보기에서 쓴 거지. 이 맥락에서 찾으면? 그렇지. 얘는 말하는데 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지. 말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얘들아? 사고 머리 돌려야 돼. 자,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는 마음에 안 들어. 계속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는데 황혼도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에 페인트빛도 고요함도 그러면 쭉 열거를 했는데 이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얘들아 푸른 페인트빛 되게 예뻐 보이고 고요함 예뻐 보이겠지만 뭐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얘네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도 한 가지로 찾으면 이거지. 고요하다. 똑같은 맥락이잖아. 고요하다는 거 뭐 하지 않는 거? 말하지 않는 거니까. 됐죠? 그럼 위에 있는 모든 열거된 게 마이너스 말하지 않는 것들이구나. 그리고 계속 너의 정의도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교회에서는 어제 오늘 내일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럼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왜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근데 조금만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면 이때 정의가 정의롭다 불의하다 그 정의가 아니고요. 개념 정의할 때 그 정의야. 그럼 이걸로 우리가 또 판단해 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정의라는 건 사과는 이러한 열매이다. 이게 정의잖아. 이게 왜 마이너스야? 사과는 이러한 것이다. 책상이란 이런 것이다. 이 정의가 왜 마이너스일까? 여기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 맥락으로 봤을 때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정의. 근데 얘들아 이런 것도 힌트잖아. 우리 이때까지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이유가 뭐야? 말하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거잖아. 얘는 그냥 박혀있는 말이잖아. 그치? 외치는 말이 아니라 그냥 고정된 그 글자로만 남아있는 말이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라고 봐줘야 돼요. 똑같아요. 자유를 말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되셨죠? 실천하는 말이 아니어서. 자, 그 다음에 계속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얘들아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잖아. 어디서? 일연에서 본 거 맞지? 수미상관 맞지? 그러면은 이때 그대가 누군데? 뜻도 풀 수 있어야지. 활자잖아. 그렇지. 그러면 1연에 나와 있는 활자 네모친 거하고 두 개 이어주시고요. 그러면은 활자 너는 가끔씩 자유를 말하는데 의인법 쓰는 거 맞지? 근데 우습구나. 나는 왜 말을 못하냐? 하고 마무리. 됐죠? 그럼 한 가지만 더 잡고 가자. 얘들아 나에 대해서 우습다라고 말하는 거 무슨 태도야? 난 이렇지 뭐. 자조적이죠. 자조적. 그래서 선지에서도 나올 겁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성찰할 때 자주 쓰는 방법이기는 한데 내 따위가 뭐 내가 그렇지 나는 죽어있는 거야 참 우습다 나 이렇게 스스로에 대한 비웃음을 자조라고 한다는 것도 생각할게요. 자 그리고 나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나로 가면 요것도 우리 언어가 붙박혔다 이런 얘기하고 자유, 경직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생각하고 갑시다. 한강물이 얼고 눈이 내렸어. 뻔하긴 한데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쓰고 있고요.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구경하러 나갔대. 그렇구나. 그 다음 훈련 받나 봐. 아니야. 발등까지 딱딱하게 얼었대. 우리는 강물 위에 서서 일렬로 늘어진 배들을 비웃느라고 시시덕거렸다. 그건 얼음 때문에 얼어있는 배를 보고 우리는 비웃고 있네? 이 정도 그냥 상황 판단하고 가시면 돼요. 계속 한강물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강물 위로 빙그르르 음상 쓰고 있네? 이 정도만 일단 찾아주고 그리고 웃음을 참지 못해서 나뒹굴며 우리는 봤어. 뭐를?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붙박힌 말들을. 근데 앞에 거는 그냥 읽었다 하더라도 요거는 이렇게 물결 처리를 좀 하긴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뭔가 자꾸 아까 쌤이 제일 처음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썼다고 했잖아. 눈 얼었다 그 다음에 또 강물 위에 그 다음에 뭐 배가 얼어서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 얼었다라는 표현을 계속 쓴다는 것도 생각을 좀 해주고 그리고 방금 물결 밑줄 친 건 보기를 통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얼어붙은 하늘 사이로 말이 붙박혔다. 그럼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건 이까지 못 와도 돼.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말들이 이게 고정됐다는 걸 얼었다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구나. 이까지가 올 수 있으면 와도 되고 만약에 못 오더라도 뒤에 있는 맥락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밑줄 그어놓은 거는 보기를 통해서 주제를 추론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못해도 괜찮아요. 뒤에 또 나와요. 자, 그 다음 계속 언 강물과 언 하늘이 얘들아 이상하지 않아? 얼었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잖아. 계속 맞붙은 사이로 저어가지 못하는 배들이 나란히 있대. 그리고 날아가지 못하는 말들이 나란히 있대. 이거 묶어준 이유 알지 얘들아? 문장 구조가 똑같으니까 대구법을 썼다는 거고
그리고 대구법이 중요한 이유가 뭐야? 저어가지 못한다, 날아가지 못한다, 비슷한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 그치? 그럼 뒤에 있는 거 역시 배와 말이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는 것까지 보여주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주제의식이 확 나와야 되는 거 맞지? 어떤 거? 말이 붙박힌 것을 배가 얼어서 못 가는 걸로 표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경직된 걸 이 배를 통해서 비유해서 드러내는 거구나. 이까지 찾았으면 끝나는 거지. 됐지? 자, 계속 숨죽이고 있는 것을 비웃는데 비웃는다는 말도 은연중에 3번 정도 나온 겁니다. 그럼 비웃으면 우리는 빙그르르 올겨울 몹시 춥고 얼음이 꽝꽝꽝 얼고 춥다는 거, 경직됐다는 거, 얼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되네. 근데 한 가지 더 찾아줘야 되는 거 있잖아. 아까 우리 가시는 보기에서 성찰한다고 했고 나시는 비판한다고 했어. 그럼 여기서 우리의 비판이 드러나는 건 경직된 사회를 비판한다며. 어떻게? 비웃으면서 위에 계속 까르르르 하면서 뭐 뒹굴면서 비웃는 거, 이게 다 비판한다를 보여주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보기를 최대한 잘 써먹어서 찾게 된다면 크게 어렵지 않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43, 44는 정답률이 높아서 넘어가고요. 45번으로 갔을 때 얘들아 이거 1번 봐봐. 가에서 나의 영혼에 대해서 우습다라고 자주 했어. 맞아. 근데 의사소통 여지가 축소된 거 맞아요. 근데 나 참여했니? 나 성찰한다며. 왜? 외치지 못해서, 자유를 외치지 못해서 성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참여했는데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내용 파악을 잘 했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또 어디서 내가 꽂혔는지를 좀 고민해 보세요. 아셨죠? 답은 1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 요거 2번도 3번도 5번도 많이 했는데 찍은 게 아니라 고민을 해서 했다면 어떤 부분에서 내가 멈칫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되는 거 쌤한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 한 지문만 같이 좀 보고 마무리를 할 건데 얘들아 요거 페이지 우리 법지문이고요. 법지문 페이지가 10페이지입니다. 길지는 않은 글이었는데 조금 말이 어렵기는 했었거든. 근데 쌤이 요거를 구조화를 해서 보여줄 테니까 너네들이 쌤이 구조화하는 한 3분 정도만 쌤한테 좀 할애를 해줘. 그동안에 읽었던 거겠지만 한 번만 더 좀 읽어주시고 얘의 구조화를 머릿속으로 한번 좀 해주시면서 잠깐만 좀 읽고 있어봐. 쌤이 요거를 글로 좀 표현해 줄게요. 되죠? 잠깐 글만 한 번만 눈으로 읽어줘. 이 전체에 대한 내용을 쌤이 정리 좀 할게.
자, 일단 얘들아 어제 읽어본 건데 쌤이 다음 주에는 PPT로 만들어 올게. 이거 굉장히 너네들 읽으라고 했더니 뒤로 돌아봤는데 다 나보고 있어서 진짜 얼마나 그거 한 줄 아니? 그거 꼭 만들어 올게. 쌤이 오늘은 조금 바빴어서. 학생이 내 볼펜을 가져갔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그냥 그걸 되게 문자로 죄송해요 하는데 가져가도 괜찮아 얘들아. 나도 너네들 거 많이 놔두고 간 거 가져갔으니까 이렇게까지 미안해 하네. 자, 아무튼 보면은 글이 용어가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쌤이 이거를 보여준 것 자체가 구조야, 구조. 이것도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 이거를 여는 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줬어야 됐고, 밑에 있는 조금만 설명해서 갈게. 일단 행정규제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국회가 주체가 돼서 만든 법률에 근거를 해야 된대. 근데 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좀 더 뭐 기술적인 면이나 좀 깊어지게 된다면 행정부나 행정기관한테 조금 너네들에 의해서 하게끔 약간 범위를 넓혀주는 그런 경우가 있대. 원칙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하겠지만 이렇게 약간 좀 위임하는 것처럼 니네들의 식으로 해라라고 하는 것들이 행정입법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조항 같은 걸 보면 법률에 근거한 건지 아니면 얘네들한테 이렇게 권한을 준 행정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이렇게 일단 방향을 주고 있어. 자, 그리고 이 행정입법이란 게 뭐냐면 국회가 주체가 되지는 않는 건데 이런 세 가지를 보고 행정입법이라고 한대. 그리고 말은 어렵겠지만 이 특징들을 너네들이 밑줄을 그어야 했던 것들을 그냥 쭉 쓴 것뿐이야. 그렇게 했을 때 너네들 눈에서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얘는 절차를 따라 근데 포괄적인 위임은 안 된대. 근데 얘는 절차를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공포 절차가 없대. 큰 차이점으로 벌써 나온 거지. 그리고 나서 조례로 가게 되면 얘는 포괄적인 위임이 안 된다고 했는데 얘는 된대. 그리고 절차를 또 따른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않더라도 얘네들 세 가지를 줬다는 건 다르기 때문에 나눴다는 거고, 그 다른 점들을 그냥 찾아서 내용 일치로 풀어줬으면 됐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가장 쌤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어쨌든 법률에 근거해야 되기는 한데 위임을 할 때, 권한을 줄 때 법률에서 크게 벗어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상위고 그 다음에 이 상위에서 파생되는 거다라는 걸 첫 번째 문단에서 주고 있다는 걸 읽고 갔었으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쌤이 써두고 문제풀이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 다시 읽어봤자 내가 너네들한테 뭘 알아가지고 애들아 뭐 조례가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니? 우리가 주어진 정보대로 가지고 간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단 26번부터 해가지고 요거는 풀이만 쫙 하고 우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 2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일단 5번이 답인 이유는 뭐냐면 행정부가 국회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규제사항은 입법의 대상으로 적합하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국회가 하는 게 맞아. 그래 쌤이 아까 얼마게 대충 뭐 기술적인 면 이런 거 얘기한 것처럼 특정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입법이 맞도록 한다. 요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 답은 5번이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왜 아니냐 보면 1번 행정입법에 속하는 법령들은 주체가 동일하다라고 하는데 주체가 여기 쭉 보면은 얘들아 재정주체가 지방의회다라고 단독적으로 쓰고 있다는 건 주체를 강조했다는 건 얘들과 다르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러니까 제껴주시고 그 다음에 개별적 상황, 지역의 특수성 요것도 우리 조례에 대한 거라는 거 금방 찾을 수 있었을 거야. 그리고 3번으로 갔을 때 국회 위임에 근거한다 모두. 근데 위임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위임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중간에 때문에 모두라고 볼 수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내용일치고 구조화만 잘 되면 됐던 거야. 자, 그리고 4번으로 갔을 때 모두 포괄적 위임 안 돼. 그 다음에 돼 라고 하니까 모두라는 거에서 제껴줄 수 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27번으로 가면 위임명령에 대한 건데 그 부분 쌤 한 번만 읽을게. 위임명령이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제정되면 효력이 없대. 이런 문제 풀 때는 너네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멀리 갈 필요 없이 위아래의 문단을 좀 봐주시면 돼. 이 문단의 그 맥락을 봐주시면 되는 건데 맨 마지막 줄에 있으니까 당연히 윗부분을 봤어야겠지. 그리고 그 윗부분에서 어디로 갈 거냐면 얘들아 C 예측이라고 돼 있는 거 있지? 이것만 한번 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예측이라고 돼 있는 문장 제일 처음을 가보면
위임된 규제사항의 대강을 위임 근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예측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예측을 못해? 그러면 효력이 없다는 거야. 자, 그러니 27번에 1번으로 가면 위임 명령이 법률의 근거 없이 규정했으니까 예측할 수 없으니까 라고 봐야 돼요. 근데 얘들아, 이거를 쌤이 한 번 더 읽은 이유가 뭐냐면 이거야, 이거. 이 문제를 통해서 너네들한테 주고 싶은 게 이겁니다. 얘가 특정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요거에 의해서 법률을 어떻게 해라 라고 하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어쨌든 국회 법률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파생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 문제로서 주는 거야. 그래도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률에 근거한 거에서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준 거라고요. 전체 구조를 너네들한테 떠먹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27을 기억해놔 지금. 그리고 이제 28번으로 가게 되면 행정규칙에 대한 거기 때문에 요것만 이렇게 보면 됐던 거네. 자, 그리고 나서 일단 답으로 가게 된다면 5번으로 볼게요. 행정규제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 위임근거 법률로부터 받을 수 있는 사항의 범위가 위임명령과 같다. 그러면 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요거랑 같이 한번 보래. 근데 이것도 사실 내용일치인 게 뭐냐면 어디냐면 얘들아 D 왼쪽에 바로 보면 대응하기 어려워 이렇게 나왔잖아. 이제 그 부분 그냥 읽어볼게. 관련성이 그 기술 관련성이 너무 커서 위임명령으로 대응하기 어렵잖아. 그럴 때 행정규칙을 쓴대. 그러면 그 범위가 같다고 볼 수가 없지. 얘한테서 안 되니까 이쪽으로 오는 거라서. 되겠죠? 요것도 그냥 내용 일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28번에 1, 2, 3은 하면 안 돼. 4번을 못 찾았다면 재정 주체가 나와 있는 부분으로 가시면 되는데 여기서 거기 밑에서 그 문단 대응하기라는 뒤에서 바로 밑에 행정입법의 재정주체만 지정하고 라는 건 재정주체를 지정해줬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유형을 지정하지 않았던 경우라는 건 주체는 지정했는데 유형을 지정하지 않은 거니까 여기서 주체에 의해서 되겠구나, 지정받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우리 29번으로 가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였냐면요. 우리 보기에서 가라고 되어 있는 거에 쭉 밑줄 긋은 거에서 법률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요. 우리 보기에서 가 묶어놓은 거에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동그라미 해줘. 그럼 너네들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야? 법률이란 말은 국회 상위에서 이렇게 제정해 놓은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바로 밑에 대통령령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럼 대통령령 우리가 글 읽었을 때 이렇게 나와 있는 거네. 다시 말해 위임명령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포인트였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으로 가면 또한 위법률 해서 법률 다시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다를 보면 뭐뭐시 지방의회 지방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 우리 법률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 밑에 있는 위임명령. 됐지? 요거랑 관련된 첫 번째 거. 그리고 두 번째 거. 조례를 다루기는 하는데 이 국회 법률 지정해 놓은 것과 관련된 조례 요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요거 답은 4번. 이 용어에 정의할 때 광고물이란 거 뭐 굳이 달라질 필요 없고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뭐 임의적으로 뭐 용어를 어떻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쉽게 4번은 찾을 수 있을 건데 나머지를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을 보면 가의 제3조는 우리 법률이라고 얘기를 했어. 더 상위의 그 법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의 제5조 신고 대상 광고물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겠군. 얘하고 얘는 관련은 되겠지만 얘가 조금 더 상위의 그거라며. 그리고 여기서 해결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거가 해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게 해결하지 못한 걸 해주는 건데 얘가 더 구체적일 수밖에 없겠지. 되겠지? 요거 이해되지 얘들아? 이 관계를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표현은 관련이 되겠지. 이까지만 봐야 돼. 자, 그리고 2번으로 갔을 때 제5조는 제16조로부터 라고 하는데 우리 나와 관련돼 있는 거는 가였어. 제3조기 때문에 16조까지 갈 필요가 없죠. 됐죠? 요거 구조도 기억해야 돼. 그리고 나서 3으로 가게 되면은 입법 예고와 공포 절차를 거친다. 우리 아까 정리해 놓은 거 쭉 보면 절차를 거친다는 거 다에서도 거치고 있네. 조례도 거친다고 했으니까 내용 일치해서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5번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특정
특별히 나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지. 오히려 이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건 다에 관련된 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쌤이 29번을 풀이해준 이유를 생각하면 이거 27번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국회 법률에 근거해서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라는 힌트를 이미 문제에서 주고 있다는 거, 이렇게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건데 매주 이렇게 데이터를 쌓